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이자 따끈따끈한 박사 논문을 가지고 오신 김재경 박사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박사입니다. 야, 다시 한번 짠짜라짠 박사입니다. 박사 논문. 네. 야, 이게 딱 백북백기 인쇄하는 건데 제가 받았습니다. 이 석사 논문도 제가 갖고 있는데 훨씬 두껍고요. 그리고 나 이 논문 집 있잖아요. 칼라로 한 거 처음 봐. 종이 질이 됐다 할래. 칼라야, 칼라. 네. 이거 한 제작비가 한 3배 더 들었을 텐데, 4배. 아, 근데 금액 듣고 허걱해가지고. 네. 아, 이걸 컬러로 할까 말까. 이거 해봤자 컬러 장표 한 20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진 이런 것들 때문에 지도랑. 네. 네. 와. 네, 아유, 뭐, 그래도 박사인데. 하면서 컬러로 큰맘 먹고 예. 질렀습니다. 칼라 사진들 보이시죠? 창신동, 숭인동, 뉴타운들 너무 저도 많이 얘기했던 것들인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척척 박사였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박사님, 예, 김재경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신박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바로 저희 촬영 이제 라이브 방송 기준으로 해서 어제였죠. 부동산 대책이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1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는데 사실 저도 빠숑님이 바로 빠르게 방송한 거 봤거든요. 아니 한 저기 1시에 나가야 되는데 12시 네. 반에 방송한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다들 통쾌하다. 그러니까 막 사실 저도 그날 오후 2시에 이제 대한경제에서 도시정비 포럼이 또 2시에 있어서 저도 그거 엠바고 풀리자마자 보고 방송 찍고 그 다음에 강연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제가 생각한 거는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딱 그냥 임팩트 있게 오히려 다른 사이드로 좀 더 얘기했었는데 박수님은 입지별로 좀 더 얘기해 주시면서 별거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오늘 내용을 129 대책으로 원래는 할까 하다가 이것만 얘기엔 너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명확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좀 이제는 윤곽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타이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문재인 시즌2 확정이라고 이제 타이틀 잡아보았는데요. 이분 문재인 정부 시즌2 되게 싫어하셔. 아, 그래요? 네. 조심해야 되는데 말 표현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정책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이 시즌2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김정현 박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정책은 그렇게 가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서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네. 우선은 1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많은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빠숑의 세상 답사기나 아니면 뭐 저희 투미TV에서도 이제 129 대책 관련해서 설명한 게 있다 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한번 내용은 볼게요. 2026년도 1월 29일자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하면서 97 공급 방안 플러스라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97 공급 방안 플러스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때 놓쳤었던 거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별게 없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가 이게 다야 싶을까봐 이거 97 대책의 연장선이에요. 이거 자체로만 놓고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97 플러스라고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기 그냥 별표? 예, 요거 똑같은 건 아니다. 예, 한번 차별점이 있다.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해서 내용을 보면 이제 지도로 쭉 표시는 돼 있어요. 뭔가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서울 한가운데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게 아마 배치는 한 것 같아. 네. 예. 그러고 여기서도 딱 보니까 용산에서 거의 13,000세대 그리고 과천 약 1만 세대
그리고 노원구 태릉시시 약 7,000세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짜잘하게 쫙 나오는데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더해봐도 6만 호는 안 되는데 이게 뭐 그 전에 있었던 물량이랑 뭐랑 이것저것 다 합쳐서 네. 뭐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긴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언론에서 6만 호라고 하는데 아무리 더해봐도 6만은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 합쳐서. 네, 기존에 있는 거 합쳐서 네. 그렇게 이제 나왔었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빠숑님 방송을 일단 제가 보긴 봤지만 그래도 저희 투미TV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빠숑님께서 이 대책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재탕, 표지 바꾸기. 표지 바꾸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5년 동안 연구원을 했잖아요. 20년째 같은 지명이 나오니까 이게 실소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태능 CC만 나오면 웃겨 그냥. 근데 세계일보 한 기자님이 제가 2017년도가 18년도 했던 인터뷰 기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때도 태능 CC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냥 기사를 보내주면 제가 최근에 한 기사인 줄 알았더니 2017년 18년도에 나왔던 제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내주시면서 크크크 보내주신 거예요. 어저께. 서로 웃긴 거죠, 서로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실행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책을 발표하려면은 안에 구체적인 그 액션 플랜에 대한 뭐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숫자만 또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숫자 채우기 포스터였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내용 보고서 너무 웃겼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나오자마자 촬영 찍고 갔다가 이제 밤에 오늘 이제 자료 만들면서 빠숑님 또 어떻게 얘기하셨나 궁금해서 봤는데, 네.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아니, 저는 김정은 소장님께 다 배운 겁니다. 아닙니다. 매달 이렇게 과외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도 보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제 대한경제 기사죠. 지금 정부 이제 129 공급 대책에서 서울시 패싱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랑 의견 조율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용산 1만 호 태릉시시 개발 반대 의견 묵살됐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뭐 용산 같은 경우 먼저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실 1만 세대가 그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쵸. 원래도 서울시가 8천 세대까지는 뭐 우리가 절충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는 밝혔다 보니까 해봤자 2천 세대 더 얹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바로 기사 나오자마자 정확히 대책이 어제 나오자마자 한 3시간 만에 서울시가 반대 브리핑을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엠바고로 미리 보내잖아요.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왔어. 그러니까 서울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엠바고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발표하는 자가 짤을 한번 봤는데 손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서울시 발표하시는 분이. 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숫자 채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용산은 나중에 어떻게 개발 계획 나올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는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면적이나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거 용도가 정해져 있는 여기서 숫자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뭐 원룸 투룸 늘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양질의 주택들 뭐 얘기들 했는데 원룸 투룸만 공급해. 이게 또 숫자 노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이제 인허가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당장 인허가청이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있잖아요. 제 친구 이준호가 진행하는 거. 거기에 그 국토교통부 주택보급 특별본부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PF 부서인데. 그래서 이제 빨리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이 나오겠다고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호가 질문한 게 걸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8천 세대를 요구했고, 근데 그 정부에서는 10,000세대 이상 지으라고 싸워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이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빨리 공급을 하려면은 서울시가 일단 협의하신 대로 8,000호 일단 빠르게 착공하겠다라고 하시고 2,000호를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게 맞잖아요. 빨리 근데 결국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네. 합의를 안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는 그런 질책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호 말이 맞죠. 지금 그렇죠. 10,000세대, 8,000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하고 싶으면 8,000세대부터 하자고 해놓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때 국토부는 어떻게든 끌고 일단 숫자를 뭔가 늘렸다라는 성과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8,000세대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달라진 게 없네. 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공급 없네? 뭐야? 용산에 뭐 했다 하더라도 캠프킴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는 이제 수송부 부지도 얘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래저래 막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공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데들은 사실 부지들이 좀 작으니까 해봤자 뭐 몇백 세대, 뭐 1,000세대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27세대도 있다. 27세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조금 난항이 보여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들부터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죠. 태릉 씨 이게 하신 게 이해는 돼요. 저는 군 골프장이 굳이 이 서울 요지에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걸 개발을 하려고 한다 했었을 때 이걸 주택으로 때려 넣어야 되느냐 이 주민들이 일단 싫어하죠. 그러니까 태릉 CC가 사실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뭐 당장 이제 서울시가 클레임 거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정릉이 릉이 있잖아요. 태릉이었나? 태릉 그러네. 태릉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종묘 가지고서 클레임 엄청 걸고서 문화재청에서 뭐 강화하겠다 뭐다 문화재 주변 반경 뭐 이제 100m가 아니라 더 넓혀서 뭐 다 개발 뭐 허가 받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정비업체 조합들도 막 덜덜덜덜 하면서 문화유적지 반경 500m 하면 우린 다 걸리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얘는 또 오케이면 이건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저거 이제 지난번에 나왔을 때 문화청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서 저층으로 짓겠다라고 이걸 발표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걸린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땅을 더 깊이 파겠대. 뭔 소리야? 지하층을 만들다는 그러니까 집안을 낮게 파서 이게 낮게 짓지만 낮지 않게 하겠다는. 진짜 참신하다. 이분들 머리 이거 있잖아요. 인기응변력이 보통 분이 아니죠. 땅을 더 깊이 파겠대요. 생각도 못한 답변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아무튼 문화재를 떠나서 일단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인프라 같이 써야 되고 네. 저기도 같은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거든. 막힌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를 했었지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뭐 얘기는 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시작했어. 노무현 대통령.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네. 그런데도 계속 안 됐었던 게 네. 이게 사실 그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를 극심하게 하게 되고 노원구 주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일단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100%. 그러면 당장 여기 민주당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장이라든가 구청장, 시의원. 그쵸.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다 결사 반대거든요. 다 반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계속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카드를 들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이재명은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기 때문에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할 거고 주택 공급이 더 심각하고 님비 이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투표 뭐 노원구 주민들 이번에 지방선거 다가오지만 버린 카드로 써도 상관없다. 혹은 어차피 또 찍어줄 거니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어차피 또 찍어줍니다. 뭐 그건 확정이 돼 있고요. 뭐 선거 여론조사 미리 해보잖아요. 압도적이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하겠죠. 뭐. 예. 그러니까 뭔가 일단은 끌고 모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대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영끌 공급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영끌 공급 맞죠. 뭔가 발표는 해야겠고 왜냐면 이미 12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밀렸어요. 분명 장관이 12월 달에 발표하겠다 했는데 밑에 국토교통부에서 보고서를 안 올렸을까요? 분명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미 다 만들어진 보고서예요. 예, 그건 작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다 만들어져 있던 내용들이야 다.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장관이 바쁘셨어요. 저 라스베가스 CES도 갔다 오셔야 되고 바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1월 달에 한다 했더니 1월 다 지나가서 사실 발표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분명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서 집값이 폭등했다 보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또 이거 시장만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발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월 다 지나가기 직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큰 게 있나 했지만 뭐 별건 없었다. 큰 게 아마 용산구 12,000세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일단 10,000세대 넘긴 게 하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맹탕 공급 얘기 나올까봐 어떻게든 숫자는 채워 넣어야겠고 이제 노원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네. 일단은 갖다 박았다. 네. 이제 노원구 주민들이 또 결사 반대 하겠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당일 날짜로 기사 나왔습니다. 한경에서 기사 나왔는데 서울 공급 70%가 문재인 시절에 발표한 거랑 똑같다. 그러면 문재인 시절에 발표한 거가 지금까지 안 됐을 때는 여기 나오죠. 지자체와 주민 반발, 뾰족한 해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똑같이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영끌 공급이라 했잖아요. 현실성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 공급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긁어 모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70%가 정말 똑같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부지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9년이었으니까 거의 지금 7년 됐잖아요. 시작한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저 70% 중에서. 그러니까 또 쓸 수 있었죠. 만약에 착공했으면 그 숫자가 빠졌었어. 다행인가요? 숫자 안 빠져서? 그런 거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너무 그렇게 크리티컬한 거는 발표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빠숑의 세상다싹에서 얘기한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넘어서 이제 4기 신도시를 발표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그린벨트들을 한번 쫙 봤거든요. 공급할 데가 없어요. 일단 서울에는 다 산들밖에 없고요. 네. 아니 부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규모 택지가 나올 만한 부지는 전혀 아니다. 라는 부분들만 있었었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급 무슨 3만 세대, 4만 세대 정도 공급하려고 하면 이제 동탄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평택 쪽까지 가야지 농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탄 3, 평택 2 뭐 이렇게 발표하면 좋아할까요? 거기 지금 미분양 많아. 네, 지금도 미분양 많은데. 그만 좀 해 이제 거기는요. 그리고 서쪽으로 네. 일단 거기는 서울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멀다 생각하니까. 교통도 불편하고요. GTX도 없으니까. 근데 서울 가까운데도 있긴 있습니다. 어디냐? 아직도 우리 여기 한강변 서쪽으로 가게는 김포 그리고 검단 쪽에 아직 있고 이제 검단 3 막 이렇게 발표하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고양시 쪽에도 아직도 농지가 한강변에 되게 많습니다. 아니 뭐 고향 창릉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네. 거기만 해도 뭐 예. 그리고 저기 파주 운정 주변에도 네. 많습니다. 그러면 일산 2 이렇게 발표한다 쳐볼게요. 일산 2 4만 세대 하면 일산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지난번에 창릉 신도시 개발할 때도 일산 시민들이 다 결사 반대했어요. 그렇죠. 창릉 신도시도. 창릉 3만 8천 세대도 막 결사 반대했고 사실 일산 집값이 못 올라간 게 초반에는 분당이랑 같이 나갔다가 훅 떨어진 게 물론 강남 접근성이 더더욱 부각된 것도 있었겠지만 강남 접근성이 더더욱 부각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닌 게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신도시, 삼성 신도시 이런 거 막 다 해서 10만 세대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도 뭐 지축 뭐 또 삼송, 원흥, 덕은 뭐 짜잘한 택지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들이 정말 큰데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살기는 좋은데 집값이 안 올라요. 얘기가 그래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산 2 발표한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 갖다 던진 거죠. 그런 건데 그래도 뽑아줄 거야. 그래도 뽑아줄 건가요? 일산은, 예. 그래도 거기는 일산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빠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대규모 공급 나오려면 네, 네. 서울 근처에서는 이제 김포나 이제 아까 말한 고양시나 이쪽에를 뭔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걔네는 무서워서 뺐는데 네.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창릉은 왜 들어갔지? 여기는 뽑아줄 거라 생각해서 탄탄하니까
했던가? 그리고 용산은 왜 들어갔지? 용산은 버린 카드. 어차피 우리 안 뽑아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중간중간에 있는 데들 분명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는 뽑아줄 곳, 여기는 어차피 버린 카드 해서 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좀 별거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97 대책 어게인 아닌가. 97 대책 발표하고서 별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집값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별거 없네? 올라가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차라리 97 대책이 더 낫던 것 같아. 지금 그것도 별로 없었는데 왜냐면은 97 대책은 총 양으로 135만 채였잖아요. 이번에 6만 채거든요. 수도권에 145만 채는 어디 갔어? 그거 본인들이 못한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120만 채야. 아이고. 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아까 총평했었던 것처럼 사실상 영끌 공급이다라고 말하고 이 공급도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아이러니하게도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공급 절벽을 해소할 길이 없다라는 거를 시인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서울에 유휴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1월 달에 네. 이제 2026년도 해가지고 이제 항상 매년 2026년도 시장 전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와 12월 말에 그렇게 이제 새해 전망했었을 때도 공급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진짜 반토막 난다. 반토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래서 공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들 했는데 근데 여기 나오죠. 서울 상승률은 14주 만에 최고. 그런데 공급은 또 맹탕이다. 이런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진짜 답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공급은 진짜 없다라는 얘기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뭔지를 알면서도 빠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좀 명확해진 것 같다. 현 정권의 노선이 지금까지 이제 대책 총 4번 나왔습니다. 627, 97, 11호, 그 다음에 129. 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다주택자 탄압을 공식화했습니다. SNS에 선전포고를 하셨죠. 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 방향성이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보는데 다주택자들은 이제 못 버티게 할 겁니다. 탄압이 본격화됐다라는 식으로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뭐냐면 한번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5월 9일 전까지 팔아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양도소득세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 45% 세율 해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율은 똑같은데 2주택자 같은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이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일반 세율일 때만 하더라도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양도차익 3억일 때는 1억 세금, 5억일 때는 약 2억 세금, 10억일 때는 4억 넘게 세금인데 이게 2주택자 중과가 되게 되면 20% 중과세율이 붙게 되죠. 플러스가 확 되고요. 그렇죠. 30% 중과세율이 되게 되면 와 이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제가 이유가 없죠. 네. 세금이랑 세후 수익이랑 다 계산해 드렸으니까 천천히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1주택자일 때, 2주택자일 때, 3주택자일 때 이제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 장난 아니죠? 진짜 팔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지금은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지 말까? 뭐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죠. 그렇죠. 지금 팔고 안 팔고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고민해보고 버티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5월 9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팔게 됩니다. 팔려고 했더니 세금을 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팔아?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 심화되게 뻔하고 집값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의 급매가 등장하긴 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버티기도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집값은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정책으로 갔다가 집값 안정은 실패해 왔었고 수요 억제 정책은 안 된다라고 매번 강조드리는데 일단은 몽둥이 들고 때릴 게 눈에 보이면 피하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일단은 때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회피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집값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팔기 아까운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워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세율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양도 차익이 똑같이 10억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4억 2천 정도. 근데 30%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7억 5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기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만 했어. 장특공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1억 5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1세대 1주택 여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예. 여기서도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채워서 장특공 80%에 맞췄다. 양도세 1,5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는 게 세금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적으로는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지방 투자 전략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다 보니까 네. 지방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통계 나왔었습니다. 작년 이제 외지인 투자 비중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외지인들이 일단 세종은 논외로 치고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서울이라더라. 이제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매입하는 곳이 서울이고 네. 그리고 제일 안 사는 곳이 경기도라더라. 근데 거꾸로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경기 인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 나왔죠.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다 몰려들고 네.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높아진 서울 집값 때문에 경기 인천으로 밀려나가더라. 그러네요. 아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서 보면 이제 답이 보입니다. 2025년도 12월 달 KB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제 제곱미터당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바로 1년 전 금액과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24년도 12월) 가격이랑 딱 비교를 해버리면 2024년도 12월의 가격과 2025년도 12월 딱 1년 사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와 제곱미터당 가격이 무슨 1,000만 원씩 뛰었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뭐 이제 마포, 마용성, 광진, 강동, 동자, 영등포 이런 곳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는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명쾌하네 숫자만 것도. 예.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주택자 버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또 이제 저 여담이지만
이번에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죠. 네. X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SNS를 안 하다 보니까 계정도 없었는데 왜 만들었냐? 이재명 대통령을 팔로우하려고. 그렇구나. 나도 팔로우 해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사가 막 뜨는데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지 하고 했는데 SNS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X구나, X.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없어. 내용이 어딨어? 하고 보니까 X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SNS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팔로우 하려고 들어갔는데 계정도 만들고 들어가서 보니까 기사에서 본 것보다 네. 더 무서웠습니다. 어. 이 내용들이 이거 문장을 한번 보세요.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끼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새끼라고요? 새끼. 나도 욕인 줄 알고. 이거 설마 네.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걸 보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다 죽겠다. 야, 안 팔고 버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저는 분명 문재인 정부 때 그 얘기했어요. 네. 이제는 가두리 양식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거기 갈 것 같아서 좀 두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었냐? 자 이제 다주택자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니 뭐니 해가지고 다주택자 만드세요 하면서 다주택자 쫙 모아요. 네. 그러고서 양도세 중과를 시켜서 다주택자 퇴로를 딱 차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물고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물고기들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퇴로를 일단 차단해요 먼저. 그러고서 물을 쫙 뺍니다. 물을 쫙 빼기 시작하니까 물고기들 퍼덕퍼덕 하면서 네.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퇴로는 막혔어. 음. 그런데 이걸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고 넘어가. 다 내고 국가에 다 헌납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거 담장이 너무 높아요 하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저 그래도 아직은 물 따뜻하니까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글부글 물을 빼면서도 또 끓입니다. 그냥 산채로 이제 익혀버리는데 이제 보유세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면서 이제 죽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은 아직 퇴로가 있다라는 거죠. 퇴로가 있을 때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다주택자 물론 적폐몰이를 하긴 했었지만 대놓고 야 이건 새길로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네들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직접적인 워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가 두렵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먼저 발표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처음에 줬고요. 네. 그러고서도 안 잡히니까 어떻게 했느냐? 2018년도 9.13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카드 그때 꺼내요. 그렇죠. 근데 그 종합부동산세 카드도 꺼내자마자 너네 다 죽었어가 아니라 퇴로를 또 열어는 줬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네. 잘 들어. 지금 팔아야 돼 하면서 2029년도 6월 1일부터 종부세 강화하니까 그 전까지 파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가두리 양식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긴 했었지만 네. 진짜 물고기들 다 삶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단은 새끼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탁 막아버리고 바로 세금으로 찔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제는 문재인 시즌 2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공공연하게 문재인 시즌 2 이제 노무현 시즌 3 뭐 이런 얘기들은 했었지만 제가 또 항상 얘기했었죠. 사명봉 조심해라. 분명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기 때문에 똑같은 정책 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똘똘한 채를 일단은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다주택자 분명 탄압할 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설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통령의 위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제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장차관들이라든가 발언들이 쎄한 것들은 있었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네. 물론 뭐 그런 건 있었죠.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야 6.27이 맛보기면 얼마나 강력한 대책이 나오려고 그런가? 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지금 강력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퇴로를 차단하겠다잖아요. 못 버티게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 방향성은 적어도 문재인 시즌 2가 됐다라는 얘기 해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다시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 때만 하더라도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게 되면 전 정책 공약 보고서 이 얘기했었던 거 분명 빠숑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공약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보수 정부 후보보다도 보수 정당 후보보다도 더 보수스러운 공약이 나왔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주택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 규제는 오히려 풀고 주택 공급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나오는 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된다. 용적률 건폐율 완화하겠다. 대단한데? 라는 생각했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보입니다. 이거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사실 그때도 약간 사족이 불안해요 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좋은데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완화 이거 조금 쎄한데 이거는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로 카톡방 요즘은 카톡방의 정보가 무섭습니다. 바로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 공약,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는 이재명의 약속,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과세 부담 완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107만 원 준택 신속 공급 일단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속 2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LTV 오히려 더 늘리겠다 했고요. 90%? 네, 90%. 90%? 지금은 LTV가 아니라 그냥 가액 기준으로 갔다가 40%인데 지금. 네, 뭐 이제 40%도 안 안 되죠. 되죠. DSR까지 하면. 25억 초가 2억 해줍니다. 2억. 그렇죠. 아예 그냥. LTV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90%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예, 아무튼. 저는 이제 2억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2억 왜 줬냐? 취득세 내라고. 이거 우리가 집값 솔직히 지금 강남에 30억 40억짜리 하면 취득세만 해도 2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현금은 매매 금액은 다 필요해. 근데 지방세수가 덜 거치면 안 되잖아요. 취득세가 없어가지고 취득세 못 냅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내라고 남겨준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뭐 이거 거짓말. 낮은 고정금리 거짓말, DSR 거짓말, 대출 규제 강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거짓말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예,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네요. 네. 공약 사실 부동산 공약도 몇 개 없었어요. 저게 다였죠. 네, 뭐 부동산을 쟁점화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 자체 별 게 없었는데 그 몇 개 없었던 공약을 다 어기고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집권 1년도 안 됐다. 1년도 안 됐죠. 5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유세 인상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사에서 문재인 시즌 2가 될라 우려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댓글에서 소장님 몸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끌려가면 안 돼서 워딩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빠숑님께서 저한테 토스하셨죠? 문재인 시즌 2라고 김재용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여기 중앙에서 문재인 시즌 2가 될까라고 얘기한 거를 저는 차용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시즌 2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김재용 소장님은 네. 언론사에서 언급한 거를 읽었을 뿐이고요. 네. 아무튼 스마트 튜브는 김재용 소장님과 의견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빼놔야지. 네, 오늘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해해 주세요. 네네. 네, 이제 조금 아, 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여기도 우리가 할 때마다 이게 좀 조심스럽고 인용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무섭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냥. 그런데 이제 보유세 인상은 시간 문제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네. 자꾸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정해진 거 없으니까 개별 발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은 세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분은 주택을 공급하고 강의 교통망을 만들어주면 업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 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이외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 분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 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뭐 그 와중에서도 네. 우리 진성준 위원님은 노빠꾸죠.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 네. 집값 못 잡으면 그게 오히려 악재다. 지방선거 악재이기 때문에 그냥 왜 발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우린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요. 진성준 의원께서는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트러블 메이커죠. 네. 이슈 메이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언론에서 좋아할 만한 멘트들이 확확 뱉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세금 규제 안 한다라고 정해진 거 없다라는 얘기도 진성준 의원님이 먼저 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거래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진성준 의원이 했었었고요. 네. 그러면 보유세 인상도 이제는 믿어야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 인상할 거다. 뭐 인상을 하고 어차피 저번에 호가 있잖아요. 어차피 올라요. 진성준 위원님. 예전에 이제 그렇죠. 100분 토론 토론. 끝나고서 실컷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했었다가 이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래도 집값 못 잡습니다. 어차피 올라요. 이 얘기로 논란이 되셨던 분도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하셨던 멘트 중에 그래도 제일 옳은 소리 하셨던 것이 그 이해운 그 기획 예산처 장관 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그 원펜타스 당첨된 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거 내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예, 그 말씀하시는 건 그건 제가 공감했거든요. 예, 그래서 원펜타스 혹시 줍줍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은 또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진성준 위원님 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부정 청약 아웃 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국토위원들한테 보유세 인상 입장을 물어보니까 반대는 5명. 그런데 찬성은 없습니다. 여당인데 유보는 반대잖아. 유보는 찬성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 이거 어떤 거? 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5명이고 예. 나머지는 다 유보했어요. 그럼 왜 유보일까? 왜 유볼까요?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찬성이라고 말하면 싫어할 게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 유보라고 말한 거고 저는 유보 이꼴 찬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 의미로. 지방선거 지나고서 다 올릴 거다. 근데 지금 찬성이라고 말하면 표 계산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반대라고 말했어도 막상 가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의견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찬성이 왜 한 명도 없지? 신기하다 그것도. 찬성이라고 말하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상 유보가 많다 하더라도 찬성이 한두 명 있어야 좀 이게 좀
너무 일방적인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유보의 꼴 찬성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예,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는 거죠.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율 보게 되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율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낮췄어요. 낮췄죠. 그래서 2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3주택자 이상부터만 중과세율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도 일단 세율 자체도 한번 낮췄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이것도 갑자기 대책명이 떠오르네. 82 대책, 9.13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이제 12, 16 대책 때 한 번 떠올렸고 710 대책 또 올렸습니다. 중과세율을 계속적으로 높여서 사실 우리가 일반 세율일 때랑 중과세율일 때랑 비교하게 되면 그냥 뭐 2배 차이 나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공포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공포스러웠던 거, 이것도 기사 인용 많이 됐거든요. 이제 대통령의 이제 SNS를 보게 되면 와, 여기 이제 어떤 기사를 이제 링크를 걸었었냐. 세금 내고 집 하느니 들고 있겠다. 양도세 중과 반짝 효과에 그칠 것 같다. 라는 기사를 끌고 와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저 이거 문장 보면서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면은 82.5%잖아요.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보유세로 82.5%를 이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가? 그 양도세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양도세를 내려고 보니까 한 8억 내야 돼. 9억 내야 돼. 어우 씨, 세금 9억 내는 거 아까워서 안 낼래라고 하면 보유세만 8, 9억씩 내도록 해도 너가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긴 거죠. 예. 못 버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들고 버틸 수 없게 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건 말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근데 우리 항상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예. 진짜 이재명은 할 것 같아서 문재인도 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때는 6%까지 냈었죠. 종부세를. 예. 빠숑님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저 이제 아는 분 중에서 네. 이제 부동산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1년에 종부세를 6억 낸 사람까지 봤어요. 저는. 다주택자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죠. 그분은 법인 투자하시는 분인데 법인으로는 사실 세율도 워낙 6%대였어요. 공제도 없이 최고 세율로 때리니까 제가 분명 그 전년도에 종부세 그 전에 뭐 한 2억 냈다 하니까 다음 년도에 한 6억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에이 했었는데 실제 6억 두들겨 맞은 거 보고 그 다음 년도는 진짜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싹 정리했어요. 제가 법인으로는 6억까지 받고요. 네. 7억이었나? 아무튼 그랬었고 개인으로는 3억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냈다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개인으로는 3억이 맥시멈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 어이가 없는 게 강남에 고가주택 하나 있는 사람이 물론 고가주택이나 보유세도 만만치는 않겠죠. 보유세만 하더라도 뭐 한 1,000, 2,000씩 내야 돼요. 뭐 그 이상 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몇 천만 원 쏟아지고 뭐 보유세 억 단위로 내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고가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빌라 하나가 추가된다. 이런 순간 갑자기 보유세가 막 1억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중과가 그러니까 개수로 중과가 네. 됐었으니까 그때는. 뭐 조정대상지는 2억 이제 2주택자는 중과세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시골 농가주택은 또 윤석열 정부 때 빼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농가주택도 다 카운트였거든요. 그때는 뭐 그냥 개수예요 무조건 그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농가주택 막 건물 막 철거하고 용도 변경하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트렌드 중 하나가 다가구를 뭐 올근생 우리가 꼬마 빌딩으로 바꾸고 이게 가장 트렌드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수를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왜냐하면 지금은 팔수라도 있는데
지금 팔지 못하게 퇴로를 다 차단한다니까. 제가 가두리 양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기로 가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안 팔아라고 하면 싹 차단되면 보유에 대한 비용 이제 일단 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근데 버텨야지 했더니 못 버티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었던 게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건축물 멸실하고, 네. 그리고 용도를 바꾸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 그게 일단은 못 팔다 보니까 어떻게든 퇴로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단 팔 수 있을 때 파셔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린 거죠. 그런데 벌써부터 저희 막 이제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 저 팔고 싶은데, 저희 투미TV 댓글에서도 근데 팔지를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 이미 사실 가두리 양식은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팔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못 팔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못 파는 게 더 이미 이렇게 규제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선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못 팔죠. 지금은 아예 못 파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안 파는 것 버티다 판 거였었고 지금은 못 팔아요. 빠쇼님 말씀이 정확한 게 그때 당시에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했어요. 물론 그 단계적으로 한 것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긴 한데 현 네. 정부에서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는 선규제가 먼저 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두리 뒤에 차단 먼저 해놨습니다. 그렇죠.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 남부 12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버렸죠. 삼중 규제. 야, 씨.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세금 규제를 피해서 팔려고 했더니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게 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소유자한테만 팔 수 있죠. 근데 이걸 거꾸로 뒤져보게 되면 내가 전세를 놓고 있어. 그럼 못 판다는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거죠. 세입자가 안 나가지. 어떻게 나가? 그래서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려고 했더니 안 나가. 세입자가 저 그 돈 받아봤자 뭐 갈 전세금에 데도 갈 데도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해요. 못 파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갑질을 해요. 지금 아니면 너네 못 팔지 더 불러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네. 뭐 을질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위로금 뭐 이사 비용으로 몇 천씩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몇 천씩 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몇 천을 준다는데 몇 천 받고도 안 나가. 네. 세입자 입장에서도 몇 천 받아도 갈 데가 없거든. 그리고 학군지 같은 경우는 더 못 나가죠. 애들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죠. 그렇게 있고 실제로 아까 학군지 얘기도 했었는데 조합원 지휘형도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재개발 재건축 걸린 사람들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주어설립 법적으로 인가로부터 네. 지휘형도 금지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목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막 총회하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6년 상반기에 줄줄이 주어설립 인가들 받을 텐데 이제 전매 금지가 걸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목동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20평대 살다가 애가 크면 30평대 가잖아요. 그냥 세를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두세 채 갖고 계신 분이 꽤 돼요. 네. 나는 뭐 4단지 조합원인데 2단지도 들고 있어. 3단지도 들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 있거든요. 또 5년제 당첨 금지도 있고 네. 여러모로 양도세도 규제하겠다니까 팔려고 해서 네. 실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이 제가 그걸 너무 그냥 한 2, 3천 불러보고 안 된다 하면 마세요 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세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절실하게 팔 생각이 있어서 6천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세입자한테. 6천까지 제시하는 세입자가 거절한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할까? 이거 더 올려야 될까요? 하길래 그 세금이면 그냥 버텼다가 주어설 인가 나고 이제 사업시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안 하면 또 팔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적어도 그분이 다행인 게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때문에 팔려고 한 거지. 이제 자녀랑 이제 세대 분리하고 뭐하고 해서 1세대 주택 쪽으로 피해 나가세요라고 한 거예요. 네. 지금 돈을 더 쓰는 건 좀 억울하니까 네. 냅두세요. 그냥 세입자도 나중 가서 이 6천 거절한 게 뭐 후회하겠지. 6천이면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시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로를 이미 막혀 있어서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공포스러운 트위터. 이제 트위터 매일 하세요 이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제 것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봐야겠네. 저도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뭐가 나왔습니까? 또 이제 막 공포스럽게 얘기 나온 게 일단은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양도세 연장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것들도 그게 1호였죠, 1호. 당연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사실 요즘 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네. 똘똘하는 채로 간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주택자 다 팔고 똘똘한 채로 가세요라고 하니까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하게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채 중에서도 실거주 안 하는 사람을 또 탄압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차마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탄압은 할 수는 있어요. 어디서 탄압을 하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우리가 표 1이 있고 표 2가 있는데 네. 표 2 공제가 1세대 1주택자일 때 받는 부분 2년 실거주를 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1년 보유당 4%, 1년 거주당 4%씩 해서 각각 40%씩 해서 최대 합 80%를 해주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예전에는 말 그대로 10년 보유하면 1년당 8%씩 해서 해줬었던 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거주 요건이 계속적으로 강화였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강화를 한 번 더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보유 기간을 낮추거나 탄압해서 없애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자체가 문제다. 얘 자체를 뭐 40이든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실제로 여권 민주당 내에서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민주당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네.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왜 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기꾼들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1주택이 진짜 장기간 사는 것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이게 맞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왜 줬냐? 거주 이전에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12억 이하는 100% 비과세잖아요. 네. 내가 12억에 팔고 그건 12억 주택에 이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이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거래 비용이 부동산이 되게 세거든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중개수수료도 내야 되고 살 때 팔 때 내다 보면 12억에 팔고서 딱 12억을 못 사긴 해요. 네. 거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100% 비과세는 차마 못 주겠지만 우리가 진짜 오래 거주했어? 그럼 이 사람은 좀 봐줄게. 80%까지 해줄게. 라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진국에도 다 있고 선진국은 아예 세금을 안 내죠. 그렇죠. 네, 그대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를 80을 40으로 낮춘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장특공 자체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이렇게 진짜 한다라면 그냥 막장이고요. 그냥 다 알아서 해라라는 건데. 집을 안 팔겠지. 더 안 팔겠죠, 저렇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거주를 강조를 계속 하니까 장특공 40, 40, 합 80을 그냥 1년 거주당 8%씩 해서 10년 거주하면 80% 해주는 쪽으로 바꾸는 게 먼저지 않을까.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업계에서 있긴 합니다. 네.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뭐 아까 좋은 얘기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소득세법 제 95조를 보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장기 보유가 아니라 이젠 장기거주 특별공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죠. 그러네요. 도대체 보유랑은 뭔 상관이야 라는 건데 아무튼 근데 이조차도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게 진짜 네. 막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거주용과 비거주용 이거 어떻게 건들 건가 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공포스러운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소장님 장특공은 약과입니다. 장기보유 특공제 건드렸다 쳐요. 그러면 안 팔면 되지. 다시금 윤석열 정부 때처럼 다시금 이제 세제 복권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1주택자들은 뭐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주택자들이야 종부세를 지옥으로 건든다 하더라도
1주택자는 괜찮아요라고 하게 되면 또 얘기 나오는 게 비거주 1주택도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행정적으로 이게 안 돼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전국에 2천만 호의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실거주 주택인지 아닌지를 막 이거를 매년 그걸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양도세는 할 수 있죠. 양도세는 건건이 신고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정 전입하면 다 잡힙니다라고 하지만 네. 보유세는 안 잡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주택자인데 설령 1주택을 갖다가 잡겠다라고 하면 그냥 전입신고 해주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네. 함께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건 심할 거예요. 비거주일 주택도 탄압을 한다? 우리 장차관님들도 다 강남에 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 중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거주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일단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지자체장들은 거주지하고 소유주택이랑 달라요. 거의 90% 다르죠. 빙고. 해서 지금 뭐 부동산 을사오적이다, 부동산 을사오적이다, 뭐 K 부동산 일타 강사다, 뭐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들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좋은 주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국회의원이다. 지역구의 주소지는 전월세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안 해요. 어떡할 거야? 그리고 당장 고위 관료들도 보다 보면 강남 상구에 집이 있다더라. 토호제 내에 집이 있다더라. 그리고 당장 뭐 물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죄가 없긴 하죠.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그분들도 세종시에 청약 받아놓고 안 살잖아요. 그렇죠. 안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이게 실거주? 특별공급 받고 싸게 평당 1,000만 원에 받아서 평당 3,000원에 팔고 비과세 받고 그리고 다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특별공급이 없대 이제 지금 내려가시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리고 만약에 비거주 1주택 팔라라고 하면 세종집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죄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행정적인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11호 대책 좋다라고 말했던 김병기 위원님도 우리 잠실 장미 아파트 안 살잖아요. 실거주를 안 합니다.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여러분들과 든든한 우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들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1주택자까지는 공격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그 얘기들은 해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선 저는 정말 공포스러운 게 대통령이 결국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현실은 거꾸로거든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렇죠. 2017년도 파리 대책 때 발표됐었지만 여기도 나오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근데 안정화가 안 됐죠. 그리고 2018년 9.13 대책도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도심지에 지정됐었던 2020년도 6.17 대책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다 표어는 네. 안정시키겠다지만 실상은 안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가면 안 되고 결국 시장 논리대로 결국 수요 공급 아니겠습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었던 것이고요. 이거 바로 카톡방에 올라오더라고요.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라고 발언한 거를 누가 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2026년도에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버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일단은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서울 집값 못 잡고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 싫겠죠. 근데 내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부터 싹 정리하고 일단은 현금을 들고서 더 좋은 한 채로 이참에 그냥 강남 가는 거죠. 이참에 마용성 가는 거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거주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토호제 때문에 실거주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또 재개발 재건축이 핫한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피하기 위해서 다세대 다고 단독은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도 엄청 낮거든요. 보유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라는 얘기들도 해드리죠. 그리고 분명 5월 9일 지나서 소장님 저 퇴로가 차단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양도세는 답이 안 나와도 종부세 기준으로 혹은 지금 자녀한테 넘기려고 했을 때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면 상관없는 거죠. 각각. 그래서 저희 가족도 적폐 집안이지만 집을 어떻게 늘릴 수 있었냐? 심플합니다. 제가 이제 3남매거든요. 네.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저 한 채, 남동생 한 채, 여동생 한 채만 해준다 하더라도 5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더 하는 거는 또 이제 각자 또 이제 세대 분리하면서 또 늘리고 그렇죠. 이제 결혼하면서 또 늘리고 또 법인으로도 법인 투자 안 됐지만 무허가는 법인으로 또 할 수가 있고 도로부지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찾아보면 또 특수물건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특수물건까지는 모르겠고 제일 심플한 게 인별과세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 팔기 싫어요 소장님 하면 지금 애한테 증여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증여가 아니라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해도 자녀 소득이 좀 있어서 매매를 한다. 저가 양수도를 쓸 수 있는 것도 5월 9일 전까지입니다. 왜냐면 그 이후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에 아무리 저가 양수도 3억 싸게 30% 싸게 넘긴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박 터지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증여하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고려해 보셔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딱 답이 나오는 게 그럼 이제 앞으로의 미래는 무엇이냐? 뭐냐? 서울 집값 폭등이 예견된다. 2025년도 12월 달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돌파했습니다. 라는 얘기 해드렸었어요.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2025년도 4월 달만 하더라도 13억이었습니다. 왜 6개월이라고 얘기했냐?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거래가는 딱 12월 달에 피크를 팍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랐는데 여기서는 아파트는 평균 가격 13억이 15억이 됐지만 다세대 빌라들은 연립주택들은 이제 3억 5천이었는데 그전엔 3억 4천이었어. 별 차이도 안 나. 중위 가격은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더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국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아파트가 올라간다. 여기서 신축 구축 격차가 여기서 신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격차도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에 대한 격차도 벌어지고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양극화를 만드는 게 다주택자 규제 때문인 것인데 이거를 결국은 되풀이하는 것이 천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래도 밑에 있는 분들이 얘기했었던 거지 이재명 대통령의 진위는 좀 몰랐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명확하게 SNS에다가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이기려고는 또 하지 마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있다 보면 진짜 피눈물 날 수 있습니다. 분명 팔기 싫어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팔고 버티다 보면 종부세를 막 때립니다. 일단은 쇠파이프를 갖다가 이제 딱 꺼내 들고서 야 딱 대라 하고 있는데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아야죠. 그걸 굳이 뭐 맞으면서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금 이거는 정부가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겠다라는 것 중 하나는 오히려 요즘 시장에 혼란이 더 있습니다. 제가 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금매물로 팔아야 되는데 요즘 오히려 금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벤트 때문에. 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유예해주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정확하게는 유예를 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아닌데 네. 언론 기사는 이미 다 나왔다 보니까 5월 9일까지 계약해도 된다는데요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5월 9일까지 원래는 잔금 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는 5월 9일은 또 토요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등기소 업무 하려면 8일 잔금 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5월 8일까지 잔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5월 9일이든 8일이든까지 하려고 하게 되면 보통 잔금을 2달에서 3달 정도 잡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이제는 진짜 금매로 내놔야 되는데 실제로 금매로 몇 천만 원 싸게 내놓은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뉴스 기사를 보더니 계약만 해도 된대요 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야. 왜냐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해도 되면 생각보다 여유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설마 이거 좀 수수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앞에서 계속 봤죠?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까 가두리 양식에 또 이거 한번 페이크 아닐까? 퇴로를 팔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고기들 또 탈출하면 또 안 되니까 한번 페이크 딱 이제 주고 바로 이제 칼 차단해서 못 팔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농담 삼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최근이죠. 1월 28일자로 우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달 더 유예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발언만 있지 정작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국무회의 안건에는 또 빠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신 거구나. 이게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밝혔는데 왜 빠진 거야? 라고 하는데 안 들어갔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하는데 여기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까지는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었는데 갑자기 제외가 되었다.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아니 포함을 안 시켰으면 모르겠네. 포함을 시켰다가 빼는 건 또 뭐야? 그래서 아니 없는 거죠, 아니. 예. 그냥 논의 자체도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5월 9일까지 뭐 계약이든 아니면 잔금을 2달 더 연장해서 뭐 7월까지로 해주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6월 1일 기준 뭐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좀 희망 고문해서 좀 더 돈 더 받고 싶다. 또 지방선거 이슈가 좀 활발하게 되면 가격 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버틸려는 사람들한테 버티도록 하다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야, 잘 기억해봐. 내가 이거 계약만 하도록 한다라고 했어? 위논해보겠다라고 했잖아. 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위논은 했지만 안 됐습니다가 엔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믿고서 그냥 좀 어줍잖게 있다가 잘못 걸렸다.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 폭탄이 갑자기 이제 기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네. 빨리빨리 파는 거를 좀 대비는 해놔라 라는 얘기들도 해드립니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공포스러운 것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 이제 반년이라는 겁니다. 네, 반년 사이에 그동안 했었던 공약들은 다 엎어졌거든요. 다 엎어졌고 이제 명확하게 다주택자 규제하겠다라고도 천명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6.27, 11.5 부동산 대책 등이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수많은 규제들이 압축해서 빵 터졌고 범위도 넓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쓸만한 카드들은 나올 만한 것들 많이 썼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올까? 그럼 당장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일시적 2주택 지금 3년으로 갔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래는 1년으로 줄였던 거를 다시 이제 3년을 윤석열 정부 때 회귀시켰죠. 이거 다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3년이 2년 됐다가 1년 됐다가 뭔가 시간 차이도 있었는데 이거는 시차도 없이 바로 1년. 혹은 더 강하게 6개월 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말란 법 있나요? 진짜 일시적으로 갈 사람만 해라. 일시적 2주택 3년 활용해가지고 투기하지 말아라 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양도세 이제 또 세무사들을 양도세 포기하게 만든 양포 세무사를 양성했었던 최종 1주택 규정 또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 세팅 잘 돼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고 또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책들은 우리가 복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정책도 있었으니까 이거 나올 수 있겠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데 안 나왔었던 참신한 규제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아직 거의 5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주택 포지션 잘 갖추고서 여러분들 이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살아남기. 우리 막 그런 시리즈 있잖아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시리즈가 아니라 말 잘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살아남기. 에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언 수위가 조금 넘나들 수 있는데 저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미 다 언론 그리고 대통령께서 밝힌 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제가 다주택자 버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파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팔고 똘똘한 채로 가시고 아니면 애들한테 빨리빨리 사전 증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잘 곱씹어보면서 각자 도생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예, 뭐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번 대책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향후 정책을 짜시고 실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경 소장님은 이제 박사님이시고요. 여기 도시재생시 보존에서 재개발로 전환한 지역의 주민의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습니다. 도시 재생, 정비, 뭐 결국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위한 주택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의 진심 어린 제안과 충고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도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아마 이제 그 대학교 논문 이런 또 올려놓은 사이트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 쓰셨으니까 책 쓰셔야죠. 네. 책이요?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살아남기. 그 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책 제목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정책 얘기 말고 그럼 재건축 재개발 이제 2026년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5분만 쉬었다가 채널 바꿔서 다시 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